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견조한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어제는 CPI 그리고 오늘은 소매 판매가 좋게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그레이트 리세션보단 오히려 노랜딩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급한 건 다급해진 건 중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이어서 이번엔 인플레이션 바이러스까지 전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금 1월 CPI 해석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부터 새로 조정된 이 가중치를 감안한다면 조금 과다 해석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다른 편에서 미국의 그 예상보다 전년동월비, 전월비로 높게 나왔지만 인플레 안정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잘 버텼다. 오늘 3대 지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실 그 시장이 페드에 백기를 들었다. 저도 그 언론에 논설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는 이 기사는 아마 어제까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보지 않느냐. 시장이 오히려 사실 그 페드에 백기를 든 것보다는 시장 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대면서 오늘 3대 지수가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리지 못했던 1월에 가중치가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양 부장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에너지 비중이 줄었습니다. 수치는 저렇게 돼 있고요. 중고차 비중도 줄었습니다. 주거비 비중은 높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 홍영표께서 자세하게 그 전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물가 안정된 것은 가중치가 비중이 들고 물가가 불안했던 것은 가중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종전의 가중치대로 1월 그 물가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종전의 그 가중치를 이렇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1월은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했다 하는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작년 12월 거를 대비해서 신가중치를 놓으면 작년에 그 12월 달에 전월비로 마이너스 0.1% 아닙니까? 근데 신가중치를 보면 플러스 0.1로 나오거든요. 그럼 신가중치를 적용된다면 0.2에서 0.3%포인트 물가를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페드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전월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5% 나왔습니다. 그러면 0.1에서 0.3%를 제거한다. 그러면 수치가 0.1에서 0.3이죠. 전월비로 0.3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1월 달에 기업들이 코스 반영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1월 그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신가중치를 종전가중치를 환원할 때는 물가 안정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3대 지수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도 3대 지수가 나스닥은 떨어지고 이제 그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가장 민감한 것, 금리에 민감한 게 나스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 세계 경제가 이 그레이트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위기론과 다르게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 경제를 비롯해 뭐 모든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 앵커께서 이 작년에 이렇게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뭐 그레이트 리세션, 더 큰 위기론, 뭐 올해 대공황 이런 거를 전해준 입장에서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사견이 많을 걸 보이는데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무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네, 사실 그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작년 연말까지 그레이트 리세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가능성은 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 반대적인 시각에서 최근에 노랜딩 얘기가 오히려 연착륙, 견착륙도 필요 없고 모든 면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측면에 가는 게 아니냐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보면 새로운 이론에 될 수가 있는 노랜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고용시장 대표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3.5%에서 예상이 3.6% 가다가
이것이 3.4% 떨어졌죠. 예.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매파적인 속성에서 인플레가 좀 올라가지 않게 당연히 예상됐었고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1월달 소비자 물가가 1월에 고용지표가 호전점을 감안해 볼 때 물가는 좀 높게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가는 높게 나왔죠. 지금 예상이 전년 동월비로 6.2에서 6.4% 높게 나왔지만 요걸 가중치 비중의 그 환원 수치로 보면 이것도 전년 동월비로 6.1에서 6.2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뒤늦게 평가되는 대목이고요. 예. 어쨌든 6.4%도 12월에 6.5%에 대비해서는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스인플레, 파월의 인플레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도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오늘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했던 소매 판매를 보겠습니다. 예. 1월 소매 판매가 아까 서 본부장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는 3%입니다. 예상이 1.9%입니다. 이 소매 판매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 소매 판매는 대표적으로 민간 소비 지표 아닙니까? 예. 민간 소비 지표는 GDP의 총수 항목별 비교돼서 72%를 기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거죠. 예. 일단은 1월 그렇죠. 수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월가에서 나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어디게? 미국이. 예. 그런 상태에서 고용도 좋고 물가도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좋다 보니까 성장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 이게 노랜딩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가에서는 누가 미국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지금 홍영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그레이 리세션, 더 큰 위기론 작년 연말까지 제시한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미국 경제가 한 달 반 남짓 기간에 보여주는 대표가 이런 것을 무색해 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경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이 노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다급해지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패권에서 예. 작년 10월에 더더구나 주석 체제에서 영수 체제로 간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3월에 그 전인대회 앞두고 사실 종전에 생각했던 경기 부양보다도 더 과감한, 더 담대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더 과감한, 더 담대한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이 보복 소비할 수 있는 분야가 900조 정도 창출한다 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부족하다. 사실 저거는 굉장히 큰 그렇죠.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도 한 1,000조 원 정도, 100조 원 정도 더 경기를 부양시켜서 토털리 민간에서 900조 원, 그다음에 정부 사이에서 100조 원 해서 세계의 그 수요를 1,000조 원 정도 늘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세계 경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1,000조 원 정도 세계 수요를 창출한다 하면 일단은 뭐냐?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 뭐 이런 거 해서 한국 증시가 좋아야 되는데요. 예. 어제 한국 증시, 동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인플레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증시 훈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리오프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예. 이 중국이 대규모로 세계 수요를 1,000조 원 정도 창출하는 것이 세계의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인플레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출할까? 예. 하는 이 대목이 사실 그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는데요. 사실 종전에는 중국 경제 탄력도가 좋을 때는 경기를 부양해서 세계 수요를 이게 창출하면 분명히 세계 경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민간의 민간 자율적인 900조 정도 보복 소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장에 몰려 있고 주변에 전파하는 시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나오다시피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후자 쪽 인플레 수출이 더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수출을 저 중국으로 더 온다면 굉장히 페드도 지금 곤혹스럽고 바이든 정부도 대선을 앞두고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찰 풍선과 함께
세계 경제 축복이 되는 것보다는 인플레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게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시각대로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푸셔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바이러스를 수출한다.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언뜻 보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1,000조 원이라는 규모가 엄청난 건데 세계 경기 입장에서는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게 해석하죠. 그런 것이 이제 그동안 한국 증시 이렇게 중국 주변의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개될수록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시키거든요. 요 강하게 드라이브 시키는 요 의도가 뭔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홍영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또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경기 부양도 안 오고 시진핑의 경제 봉쇄 조치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 그만큼 세계 공장 입장에서 타격을 줬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떨어지고 세계에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더 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연초까지 침체가 얘기했던 시각이 비관적이 확산됐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치 사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세계 인플레가 올라가서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세계 수요가 1,000전 정도 창출한다. 1,000전 창출하는 중에선 우리가 대목에서 1월 말에 IMF 전망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2.7에서 2.9%. 그다음에 중개 성장률도 IMF에서 보면 3.4에서 4.2로 조정됐다. 이윤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 4.8%로 상향 조정됐다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과거에 세계 수요를 1,000 정도 중국이 창출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오 태블이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과거 중국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수출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국가에 전파하는 기대하는 효과가 적다. 왜냐하면 수출이 되면 한국에 직접적인 중국의 수출 증대하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 측면이. 근데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국민들의 애국심이 상당히 강하고 시진핑의 통제력이 강할 때는 한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전파 속도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지역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히 이렇게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요 중국이 1%에서 성장했을 때 동남아, 동북아, 일본 제한, 한국과 대만 이런 것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1%될 때 동남아는 최대 0.4%포인트 제고하고 중국이 1% 제고할 때 동북아는 최대 0.5%포인트 제고에는 이런 것이 이제 대만과 한국 증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홍콩을 통한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약 수출의 80% 이런 걸 중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탄력도가 높았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위를 좀 적외시켜서 일본을 한번 제외해 보겠습니다. 일본을 제거할 때는 동북아에 대한 탄력도가 0.2%포인트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국으로 이제 제한시켜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책 강요들과 증시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과거에 중국의 대중 수출이 의존될 때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제고되면 과거에는 0.5%포인트 이상 제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고 또 중국과 한국의 수출 ESG, 수출 경합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완 관계에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술이 지금 중국에 추월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1% 제고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한국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측면, 물론 혜택이 받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졌다 하는 것을 한국의 정책 강요들과 저보다 더 훌륭한 중국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 될 때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아주 드라이브 시킬 정도로 낙관론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 아이어 테이블이든가 하는 세계 아이어 탭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중국의 기술적 제포에서 상관계에서 성장률과 이렇게 탄력도인데요. 이 대목은 후자의 대목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 대학 교수가 이제 비관론자 얘기했던 대학 교수가 이제 차트 분석에서 많이 하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좀 잘 안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990년대의 한상춘과 지금의 한상춘은 사람의 이름은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바일이든가 뭔가에서 디지털로 파워 무장하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이 한상춘 행적이 지금의 행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쫙쫙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그 관계를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만 중국이 이렇게 세계 수요를 많이 창출할 경우에는 그동안 어렵게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과감하게, 왜 담대하게 경기 부양책을 더 모색할까 하는 측면은 중국 경기 회복의 부분에 많이 긍정적 영향을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모든 정책적인 측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 축값보다는 인플레 수치로는 게 아니냐.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인플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노무라 증권이 분석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리오프닝 생산 재개에서 900조 원의 인플레 폭탄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을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예. 같은 각도에서 블룸버그와 미국의 언론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5.3%로 제고됐을 때는 세계 물가 상승 1%포인트 제고된다. 굉장히 큰 수치죠. 예. 이거를 중국의 내부적인 기관들이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6%까지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각대로 6.7로 올려버렸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입니다. 그랬을 때는 세계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2.2%포인트 제고된다. 정말 큰 수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게오르 웨바라든가 그다음에 라그르드든가 블러드 총재가 이 대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이미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들 일제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이렇게 저렇게 리오프닝이든가 경기 부양책을 때는 그 익스펙테이션 중국의 성장률보다는 익스펙테이션에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은 선물 시장 아닙니까? 예, 익스펙테이션이 반응 것이 원자재 시장인데요. 그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리오프닝 될 때 익스펙테이션 선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 원유 시장이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죠. 예. 그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지표에 해당되는 3대 유정의 북해산 브렌트를 보면 작년 12월 초 대비해서 중계 리오프닝 시작됐던 시점이죠. 예.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13% 정도 올라온 수준입니다. 우리 그 최보 앵커께서 최보 앵커를 뭐 원자재 뭐라 그러죠? 그래서 여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일 그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지금 13% 정도 올라간 수준이고요. 예.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하루에 200만 배럴 세계 원유 수요가 될 때는 중국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00만 배럴 정도를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렌트유가 한 80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108달러, 106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경기했을 때 가장 주목되는 게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예. 브렌트유가 80달러 됐죠.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 한번 양 부장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은 작년 12월 초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급등한 상태다. 예. 지금 재고가 빨리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구리 가격이 요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 저게 4.20달러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스당, 톤당으로 비율되거든요. 그래서 톤당으로 볼 때는 지금 구리 가격이 9,000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이게 10,000,000달러 이상 조만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자 리오프닝에 따라서
또 대규모 경기 부양 이렇게 될 때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적으면 결국 인플레를 코로나 이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직격탄을 날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2011년 11월서부터 그때 당시는 미국이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강달러를 유도해서 인플레를 수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장이고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인 중국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 대목이 이제 작년에 집중됐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옅은 목표치이긴 하지만 5.5%에서 크게 배달한 3%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때는 3%까지 급등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렇게 코어사이 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드니픽에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패권 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미국의 보유 국채를 대거 팔았죠. 미국의 대거 국채를 팔았다 보니까 어떠냐. 가뜩이나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는데 금리를 더 올라가면 이렇게 미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이 경제 패권에서 사실 미국의 보유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국채 수급에서 공급 과잉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가 있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서 미국의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통을 줬던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물가가 좀 잡히고 있죠.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에서 금리라는 측면을 이렇게 올려봐야 자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되지 밑에 민주당의 지지층에 있는 중산층 이하계층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중국이 이 저가 시장의 미국의 저가 시장에 이렇게 저가 수출품을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를 수출하면 결정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왜 리오프닝의 보복 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초보다 더 경기 부양 규모를 세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되고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인플레 예상보다 높게 잘 버텼습니다. 근데도 어제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거든. 왜 그럴까? 리오프닝, 리포닝 해서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근데 이런 대목이 시장에 읽혀지면서 이번에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하더라도 한국과 주변국에는 종전처럼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 그러면 인플레 부분이 경우에 따라 수출한다. 증시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라든가 중국 주변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가 잘 버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렇게 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경제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대목은 내일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원달러 환율 이 대목인데요. 과거 원달러 환율이 기억나시죠 모르겠습니다는 1230원 적정 수준이다. 이때는 대내적으로 보면은 무역 적자 역성장 때문에 환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또 4월 달에 일본의 통화 정책 보면 하락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정책 단계에서는 1230원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 환율이 그때 당시에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통화선 문제에서 이게 빨리 이게 해소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근데 환율이 지금 1280원대로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 장세가 되는데요. 환율이 지금 중국이 인플레 수출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새로운 요인이죠. 1,300원 이상을 이렇게 가는 수준도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열어놔야 된다. 요거 내 문제는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 따라서는 1,290원 넘어서 1,300원 근처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대목을 얘기하고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